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16장 꽃피고 새가 울제. 오경은 금년에 40살이다. 생일이 부처님 모신 날과 같다. 그리 좋은 날 태어났으나 할머니는 오경이 부모를 잡고 아우를 못 보고 스스로는 호식팔자를 타고난 년이라고 미워했다. 결국 할머니는 손녀를 부처님 품에다 버렸다. 버려진 곳에 대처나 깊은 산이 아니라 절이어서 다행이었다. 버려진 곳이 대처나 깊은 산이 아니라 절이어서 다행이었다. 절에서 부처님 품에서 자란 덕에 여천을 만났다. 이후 내내 그 품에서 살았다. 그와 헤어져 지냈던 6년 동안도 그를 생각지 않은 날이 없으므로 그와 함께 지낸 셈이었다. 그가 인필골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던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여겼다. 그와 헤어지면서 잊어버렸던 기도를 되찾았다. 작년 가을 여천과 풍산 포연대가 재봉기하기 전에 오경과 두 아들은 인필골을 떠났다. 백산 고막골에서 지낸 지 넉 달째인 정월 하순에 한영준이 와서 오봉산 관음골로 옮기자고 했다. 또 꼭두 새벽에 밤 도망치듯 고막골을 떠나 관음골로 옮겼다. 관음골 집은 고막골보다 좀 컸다. 마당도 넓었다. 2월이 되면서 오경은 관음골 집 마당가를 다듬어 채소씨를 뿌렸다. 여천과 두 아들의 옷을 만들었다. 여천은 고막골에서 그러했던 관음골 집에도 다니러 오지 못했다. 김치명이나 한영준, 오창근 등이 번갈아 다니며 식량이며 반찬, 옷감 등을 갖다 주고 여천의 동향을 전해주고 있다. 오창진이 다녀간 지 보름째 되던 날 인필골에 갔던 용범이 기장쌀 한 말을 지고 관음골로 돌아왔다. 16살에 제 부친만큼 키가 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 돌아볼 만치 훤하게 생긴 용범은 인필골과 관음골을 오가며 양식을 날랐다. 제 부친이 어디에서 어떤 전투를 벌였는지 소문 듣고 와 어미한테 전해주곤 했다. 지난 섣달에 삼수성에서 크게 이긴 조선 군대는 닷새 동안 갑산과 해산에서 몰려온 일군 2천여 명을 상대해 또 대승했다. 그 보름 뒤에는 정평에서 온 다른 의병대와 합세해서 갑산읍을 습격했고 이겼다. 그 며칠 뒤에는 등지벌, 청기평에서 일본군 2천여 수와 맞닥뜨려 천여 수를 죽였다. 김치명이나 한영준이나 오창근, 용범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일군이 어찌 그리 많을까 싶었다. 무슨 개미떼도 아니고 그렇게 죽여대는데 끝도 없이 밀려들지 않는가? 끝이 있긴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할까? 용범과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에 헌병대가 관음골 집으로 들이닥쳤다. 9살인 용화는 평소에
다락방에 올라가 놀다 자기를 좋아했다. 몸을 크게 움직이며 활발한 제 형과 달리 용화는 혼자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 그 새벽에도 용화는 다락에서 자고 있었던 덕에 헌병놈들 눈에 띄지 않았다. 오경과 용범만 붙들려 북청 헌병대 병참 감방으로 들어왔다. 하세가와는 하루 한 차례씩 모자를 따로 불렀다. 따로 부르되 모자에게 하는 말은 비슷했다. 여천한테 일본에 귀순하라 권하는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다. 놈은 여천이 홍범도인 걸 알았다. 놈은 여천이 일본에 귀순하기만 하면 여천 본인은 공작 벼슬을 할 것이며 식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산과 함경도가 조용해지며 조선이 평화로워지리라 했다. 하세가와는 조선말을 잘했다. 조선 말법에도 능했다. 그는 오경을 부인이라 칭했고 정중한 조선말로 구슬렸다. 어떤 날은 조선 의병들 문세가 끝났다는 말로 위협했다. 오경이 감방으로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은 북방에 있던 의병 2,800명이 값싼 땅 붉은 별 볼판에서 일군 처녀수와 맞붙었다는 말을 했다. 거기서 일군은 하나도 죽지 않고 의병들만 거지반 죽었다고 말하며 야비하게 웃었다. 그 며칠 뒤에는 홍범도 의병대에 있던 자들이 차근차근 일본으로 귀순하고 있다며 점잖게 말했다. 그러니 홍여천을 구슬려 자숙해 하라는 말이었다. 하세가와 방에서 구슬림이 끝나면 구록기란 놈 방으로 옮겨갔다. 구록기는 제 입으로 자신이 고문 전문가라 했다. 고문 전문가답게 가지가지 방법으로 오경을 고문했다. 어떤 날은 가죽끈으로 두들기고 어떤 날은 손톱 밑마다 쇠꼬챙이를 받고 어떤 날은 손톱을 뽑았다. 손톱 뽑은 손가락 사이에 심지를 심어놓고 불을 피우기도 했다. 어떤 날은 손가락을 으깨고 어떤 날은 죽기 직전까지 물속에다 머리를 쳐 박았다. 어떤 날은 가랑 사이에 방망이를 쑤셔 넣었다. 오경은 관음골 집에서 끌려 나온 때부터 말을 일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여천을 욕되게 하고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라 아예 입을 닫았다. 비명 지르지 않고 신음도 내지 않았다. 용범은 날마다 제 온 힘을 끌어모아 고함치며 반항했다. 온갖 욕설로 일본 것들을 저주했다. 묶인 채 헌병들을 어깨로 치받고 구록기를 머리로 들이받아 턱을 부셔놓을 뻔도 했다. 구록기는 용범한테 맞아 부은 턱에다 열흘이나 붕대를 감고 다녔다. 용범은 날마다 몇 시간씩 얻어맞고 터지면서도 반항을 그치지 않았다. 감방에 있는 어미한테까지 들리게끔 고래고래 소리치며 조선 군대 군가를 불러댔다. 구국 일념 의병 전사 어디 있나 어디에 있나. 하느님도 임금령도 우리를 구제치 못하리. 고문이 끝나 감방에 내던져지면 용범은 구하러 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울었다. 어미를 끌어안고 쓰다듬으면서 세상 모든 걸 저주했다. 나가기만 하면 전부 죽여버릴 거라고, 모조리 부셔버릴 거라고 이를 갈았다.
나날이 100년 같은 한 달이 지났다. 오늘이 4월 초파일 맞을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 이오경이 태어난 날. 나날이 100년 같은 한 달이 지났다. 오늘이 4월 초파일 맞을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 이오경이 태어난 날. 하세가와는 오경과 용범을 굴모로 잡고 있으면 여천이 오리라 여긴 것 같았다. 자수하러 혼자 오지 않아도 의병대를 이끌고 쳐들어 오기라도 하리라 예상한 듯 했다. 일구는 날마다 증언됐다. 헌병대 목책 밖에다 더 높은 목책 한 겹을 붙여 둘러세우고 경비를 3배로 강화했다. 이 넓은 병참 감방에 오로지 오경과 용범만 두고 있었다. 하세가와 쿠루키가 의시되며 말한 내용이 그랬다. 홍범도가 이곳으로 오는 방법은 백기를 드는 것뿐임을 강조한 거였다. 당연하지만 놈들은 여천을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처자식을 잡고 있으면 그를 잡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오경은 여천이 현재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북청, 풍산, 장진, 삼수, 갑산, 해산 등 어디에 있든 그는 처자식이 헌병대 감방에 있는 걸 알 것이다. 알아도 처자식을 구하기 위해 이 헌병대로 올 사람이 아니다. 조선 군대에 든 사람들은 여천이 대장이기에 모여든 의병들이다. 그 의병들에게도 부모, 형제, 처자식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 버릴 각오로 의병대에 들었고 무시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여천이다. 이곳으로 올 수 없고 오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어떨지 오경은 잘 안다. 그는 지금 열화 지옥에 있다. 심장이 타는 듯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가여운 사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손수건이라도 몇 장 지어줄 걸 그랬다. 인필골에서 고막골로 식구를 옮겨놓고 금세 떠나려는 그에게 고작 손수건 한 장 급히 만들어준 게 다다. 꽃 한 송이도 수놓지 못하고 그 이름 여천 2글자만 새긴 수건이었다. 마님, 모지당 마님. 옥방 맨 바닥에 널브러져 옴짝달싹 못하는 오경을 누군가 부른다. 어제 아침에 구루끼가 오경의 손가락을 전부 으스러뜨려 놓았다. 여천한테 편지를 쓰지 않은 손을 영영 못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통역 김가를 통해 상세히도 설명했다. 더 이상 망가뜨릴 것이 남지 않았는지 오늘은 끌려나가지 않았다. 고문을 더 하다가는 죽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성 싶었다. 오경이나 용범이 죽어버리면 제놈들 계획도 쓸모없이 돼버리지 않는가. 마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오경은 지금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전신이 퉁퉁 부었다. 성한 데 없이 부은 몸에는 열이 치올랐다. 몸 안에서 물이 끓는 것 같았다. 일어날 수 없고 눈을 뜨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옥청 쇠창살 밖에 와서 부른 사람이 통역 김가라는 건 알겠다. 그는 처음부터 오경을 마님이라 불렀다.
홍 대장한테 편지 한 장만 쓰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홍 대장이 오든 아니 오든 나중 일이니 부디 편지를 쓰라고 충언하기도 했다. 마님, 용범군이 헌병 두 놈을 때려 눕히고 총을 탈취해 북동쪽 후문을 넘어갔습니다. 뒤따르는 헌병들한테 총을 쏴대고 실탄이 떨어지자 내던지고 달아났다 합니다. 오경은 가까스로 눈을 떠 김가를 바라본다. 들어온 이래 말을 아니한 까닭에 말이 나오지도 않지만 지금은 입을 열 힘이 없다. 오늘은 용범도 불려나가지 않았다. 용범은 오경에게 물을 먹이고 제 옷자락 찢은 전에다 물을 적셔 오경을 닦아주고 있었다. 어미열이 심상찮다고 여긴 것 같았다. 느닷없이 배가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외놈 개놈들이 썩은 밥을 가져다 줘 탈이 붙었다고 고함을 쳐댔다. 나와 내 어머니가 죽으면 내 놈들이 무사할성 싶으냐고 울러댔다. 헌병들이 오자 그새 배운 일본말로 하세가와를 만나겠다고 했다. 헌병들이 본청으로 가서 하세가와한테 묻고 용범을 데리러 왔다. 간밤을 나가기 전에 용범이 오경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어머니, 무슨 수를 쓰든지 아버지를 모시고 올게요. 사흘만 잘 참고 계세요. 꼭요. 꼭 아버지랑 같이 올게요. 용범은 제 아버지를 데리러 가기 위해 탈옥을 감행한 것이다. 저로서는 목숨을 건 일일 테지만 함경도 병참인 이 북청 헌병대는 뼈도 덜 굳은 16살짜리가 탈옥할 만치 만만하지 않다. 작년 이맘때 여천과 그 동기들이 이 방에 있었다. 옥바라지 하던 석 달 동안 오경은 헌병대 목책둘레를 탑돌이 하듯이 셀 수도 없이 돌았다. 남쪽에 정문이 있고 북청 북쪽으로 후문 두 곳이 있긴 해도 물도 새지 않을 것처럼 완강했다. 거대한 본청 건물부터 시신을 태운다는 화장소와 신위를 둔다는 영의소까지 건물이 13동이나 된다. 하세가와 그 간교한 놈이 애가 제 아버지한테 갈 수 있도록 탈옥하게끔 놔둔 것이리라. 그리하여 제 아버지를 움직이도록 하세가와는 여천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용범도 알고 있을 거라 여겼겠지만 틀렸다. 용범은 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 있는 곳을 알게 되리라 여겼을까. 범이 내가 17살이 되면 이 아비를 따라다니게 하리라. 그전에는 어머니와 환희 곁에서 심신을 키우라. 작년 동기 전에 여천이 큰아들 용범에게 그리 말했다. 어미와 아우를 돌보라는 의미였다. 용범은 총을 쏠 줄 알았다. 제 아버지가 아이한테 총포수를 가르쳤다. 소총을 잘 다루게 되자 여천이 아이한테 권총을 쥐어주었다. 아이 권총은 관음골 집 제 어깨 안에 들어있었다. 오경의 육혈포는 탄약과 함께 손수건에 쌓여 부엌 소금독에 넣어두었다. 용범은 물론이고 용환도 제 어미 총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누군가 와서 용환을 데려갈 때 총들을 가져갔을지는 알 수 없다. 며칠 안에 어떤 식으로든 홍 대장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고문은 그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편찮으시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고맙소. 오경은 속으로 인사하고 미소 짓는다. 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지 못할 테고 와도 늦을 테지만 용범이 나가기는 하지 않았는가. 하세가와가 일부러 내보냈으니 어찌어찌 제 아버지한테 닿기까지는 무사할 것이고 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해질 것이다. 작은 애는 인필골로 갔을지 제 아버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관음골 그 집에 있었을지 자고 일어나 어미와 형이 없어진 걸 보고 어린 게 얼마나 놀랐을지 이웃집이 서너 마장이나 떨어져 있는 외진 집이 아닌가. 여기 들어와 있는 동안 내내 작은 애가 걱정이었는데 큰애가 나갔다 들으니 마음이 푹 놓인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린다. 관음골 집 마당에 지금쯤 온갖 꽃이 피었을 것이다. 인필골 집에는 꽃나무가 더 많다. 이 즈음엔 황매가 눈부시다. 초파일 즈음엔 온 세상 꽃이 만발한다.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천지간에 꽃 향기가 흘러다니는 즈음 무엇에 비할 수 없이 적당하여 온 곳으로 돌아가기 맞춤한 즈음이다. 오경은 코끝을 스치는 꽃 향기와 귓가를 간지리는 새 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미소 짓는다. 16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